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지금 상권 교재에 해당하는 문제, 이론과 문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을 때 선사시대랑 고대 국가 파트 보셨을 거고 이제 본격적인 고대 국가 역사 시대로 좀 넘어와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가장 또 어려워하기도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이야기 나오는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 강의에서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어떤 나라였는지 알아보는 이론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두 나라는 같이 다루고 그리고 신라하고 가야를 묶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고구려 파트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 건국이 된 순서는 아닙니다. 그냥 내림차순 순서대로 이렇게 부를 뿐인데 우선은 고구려 먼저 좀 볼게요. 초등학생 친구들은 고구려를 굉장히 좋아하고 좀 성인이 되면은 신라를 좀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신라의 유물이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한 게 신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고구려 했을 때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좀 싸움을 잘하는 이미지, 좀 용맹한 이미지, 뭐 광개토대왕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고구려는 사실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우리 역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유적지가 남한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고구려가 실제로 생겨났고 가장 번성했을 때 있었던 지역이 주로 저기 북쪽에 있어서 지금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의 일부 지역에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를 백제나 신라처럼 막 방문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힘든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료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고구려의 영역이 지금 중국이나 이런 영토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분쟁 같은 거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배워서 왜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인가 한국 사람이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로 성적 순으로 평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소한 한국인으로서 이 정도 한국사의 애정과 지식은 가져야 된다. 기본 소양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가 당연히 우리 역사라고 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거. 그게 사실은 이 시험에 평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구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어떻게 세워지고 발전을 했는가. 최근 3년 사이에 9번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중요하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고구려 건국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이랑 발전을 좀 보면 고구려 건국은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주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주제로 드라마도 한번 크게 유행을 했던 게 있어서 활을 잘 쏘는 주몽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주몽이라는 말 자체가 이 부여 말로 활을 되게 잘 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고주몽이라고 기억하는 동명성황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면 주몽, 시조죠. 부여에서 온 주몽이 졸본 지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부여라고 나와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조금 더 중국 쪽으로 올라가면 부여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이라고 보지만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랫동네 위주로 북쪽이랑 남쪽에 골고루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생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여인데 부여라고 하면은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별을 좀 하기도 하는데 초반 부여에서 시작한 데 북부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나중에 북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동부여라고 또 있습니다. 서로 나중에 각각 다른 나라로 군림을 하게 되는데 계통을 찾자면 북부여 쪽 사람이라고 주몽은 되어 있어요. 주몽의 건국 신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몽이 또 아래서 나왔다는 건국 신화를 또 가지고 있죠. 이 북부여에 해모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천재의 아들이라는 해모수가 있고 해모수하고 강해신 하백의 딸이라는 유화 부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 사이에서 태어난 게 주몽이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좀 신기한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거는 설화이고 진짜 있었던 사실을 조금 신화적으로 각색을 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기는 합니다. 해모수가 북부의 실제 왕자나 지배자였다면 주몽은 왕자일 텐데 이 사람은 해시성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시성을 쓰지는 못하네요. 그리고 부여에서 나라를 이어받지도 않았죠. 뭔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자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아마 해모수는 정실 부인이 있었을 거고 유화 부인하고는 연애만 하다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정받지 못한 자식으로 이제 서자로 출생을 하게 된 거죠. 사생아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부여에서 성장은 하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이 주몽의 어린 시절을 성장하는 국가는 동부여입니다. 동부여의 금와라는 사람이 요아 부인이 임신했을 때부터 발견을 해서 자기 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그쪽에서 성장을 하다가 어릴 때부터 좀 비범했다고 나와 있죠. 약간 우리가 흔히 엄티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엄티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금화가 주몽을 굉장히 아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금화한테도 아들이 7명이나 있었고 이 7명의 아들들이 당연히 자기 친아들한테 금화가 왕 자리를 물려주긴 하겠지만 너무 월등하게 주몽의 기량이 좀 뛰어났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을 주몽이란 아이를 좀 나라의 중이 쓸 수 있게 좀 아끼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화의 7 아들들이 좀 연합을 해서 얘를 좀 몰아내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하게 되고 이거를 주몽의 어머니였던 유아 부인이 몰래 엿듣게 돼서 주몽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가는 그 도망가서 정착한 데가 졸본이에요. 여기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론은 엄청나게 생략된 요약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지역에 도망을 가서 갑자기 깃발을 딱 꽂고 여기가 내 나라다 이럴 수 없겠죠. 여기 도망갔을 때 주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젊은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막 꼬지지한 상태로 갔는데 아마 이 사람의 기량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미 세력을 좀 잡고 있었던 누군가가 주몽을 되게 좋게 본 거죠. 아, 이 청년은 지금 뭔가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본 것 같아서 이 졸본 지역에는 원래 굉장한 세력가로 연타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연타발이 주몽을 보고 너무 탐이 나는 거죠. 이 친구가 크게 좀 성장을 할 것 같은 느낌에 그래서 자기 딸이랑 결혼을 시킵니다. 마침 이 사람의 딸이 남편이 좀 죽어서 과부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일종의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이 딸이 소선호입니다. 소선호. 소선호, 정확히는 연소선호라고 해야겠죠. 소선호하고 일종의 주몽은 재혼이에요. 이분도 재혼이고 주몽도 재혼이에요. 왜냐면 이 주몽도 이미 부여 동부여에서 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었고요.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혼자 도망을 쳤는데 아마 그런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고 결혼을 하긴 했겠죠. 이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났다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연상입니다. 소선호 쪽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략 결혼의 형태로 결합을 한 거겠죠. 이 지역의 세력가였던 연타발의 집안이 밀어주지 않았다면 개국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 세력가와 연합을 해가지고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이 소선호 밑으로는 아들이 2명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비류하고 온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은 주몽의 친아들은 아닌 것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둘 중 누구도 태자 책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저기 데리고 오지 못한 두고 온 자기 진짜 부인이 있죠. 동부여 쪽에. 그래서 그 부인이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나를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고 왔었죠. 그래서 그 부인이 다행히도 아들을 출산을 해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부러진 칼 얘기가 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유리라고 하는 아이가 주몽의 친아들인 거는 확실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15살이 되고 나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그 부러진 칼 하나 덜렁덜렁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졸본으로 찾아와서 주몽의 아버지라는 걸 확인을 하고 덜컥 태자책봉이 됩니다.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태자책봉이 되고 유리가 혼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엄마 데리고 와요. 그러면 주몽 입장에서는 미안하겠죠? 자기 없이 거기서 죽을 고생하면서 애기 혼자 키우고 내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다 갚아주죠. 유리를 태자로 삼으면서 그때 예씨라고 하는 자기 첫 번째 부인을 유리 어머니죠. 이 부인을 1왕비로 이제 올리고 소선호를 2왕비로 내리는 이게 사실은 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소선호 집안에 힘이 없었더라면 주몽은 왕이 되지 못했을 텐데 모든 거가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니까 이거를 소선호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되게 떨떠름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소선호를 이왕비로 내려앉히는 거에서 상당한 어떤 파장이 예고가 됩니다. 근데 소선호가 상당히 머리가 되게 좋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것이 계획이 됐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자기 아들들은 태자가 되지 못했어요. 저 유리라는 아이가 지금 태자인데 주몽이 살아있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나중에 주몽이 죽고 나서 유리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나 다름이 없는 온조하고 비류를 살려주지 않겠죠.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같이 공존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주몽이 살아있을 때 갈라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들 챙겨가지고 나는 떠나겠다 하고 나오는 거죠. 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위자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 다 소선호 집안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좀 풍부한 재산을 다 뚝 떼어주고 소선호하고 비료 온조가 뚝 떨어져 나와서 고구려를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구려하고 관계없는 역사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 소선호 집안의 가신들이 사실은 원래 주몽이 나라를 세웠을 때 대부분의 가신들은 연타발족 집안의 가신이잖아요. 그래서 소선호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고 굉장히 주력 가문들이 많이 소선호를 따라서 고구려를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세력을 갖고 이미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소선호 이 모자 3명이서 쭉쭉쭉 내려와서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백제를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체크해 주시고, 자, 일단은 그래서 주몽의 친아들 유리가 졸본에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 졸본은 사실 급하게 와서 국가를 만든다니까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금 큰 데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내성으로 좀 확장해서 천도를 한 다음에 세력을 쭉쭉쭉쭉 키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자, 성장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태조왕 때가 되면은 이 뒷시기로 고구려가 정착을 하면서 영토가 점점 커져요. 정복하면서 국토를 늘리는 모습이 보이고, 옥저라고 있죠. 옥저라고 하는 옥저 동해라고 기억나실 텐데, 옥저를 결국에는 정복을 하고 동해안까지 꿀꺽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천왕이라는 왕때가 되면 이제 국가가 꼴을 갖추게 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여기도 연타발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들이 좀 있었거든요. 부여도 마가우가 저가 이런 부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거를 조금 따가지고 그런 부족 연맹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부족들은 부족장이 있잖아요. 부족장이 있고 그 위에 왕이 있긴 하지만 부족장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왕의 힘이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족적 성격이었던 오부라는 거를 왕 밑에 있는 정확한 행정적인 걸로 개편을 합니다. 점점 시스템이 맞춰져 가서 왕을 중심으로 쫘르륵 일렬로 줄을 서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제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어서 백성을 내가 이렇게 보듬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지금 빈출 키워드 제1위가 진대법이라고 나오는데 문제의 정답으로 아예 찍히기도 하고 그 오답선지에도 꽤나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어찌 보면 우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구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을파소라는 명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제도인 진대법을 실시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겨울 지나고 나서 봄이 딱 되면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고 너무 힘든데, 이때 곡식을 조금 빌려주고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가을에 넉넉히 여유가 생기면은 갚게 하는, 그걸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진대법. 이 진대법,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진대법을 모방을 한 것들이 뒤에 왕조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구휼정책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더라. 요거 기억 꼭 해주시고요. 그 밑에 미천왕이 또 나오네요. 미천왕. 미천왕은 우리가 흔히 미천하다라고 미천왕이라고 외우기도 하는데, 어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타클한 내분을 겪고 나서 궁 밖에서도 살고 궁 밖에서 자기가 왕족인 거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위장 직업을 많이 해요. 진짜 먹고 살려고 했던 것도 있고, 이 미천왕이 소금 장수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던 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다시 왕으로 만들게 되는데, 중국 지역을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요. 이거는 보기선지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중국의 한나라가 설치했었던 낭랑과 대방군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영토를 또 확장을 하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4군데에 한사군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거를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고대 국가들이 조금씩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요. 그중에 낭랑군이랑 대방군이라는 데를 완전히 축출시켜서 영토를 확장하고 되찾는 모습을 고구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굉장한 영토 확장인데, 이제 밑에 가면 대단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광개토 대왕을 굉장히 잘 알긴 하는데,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소수림 왕이라고 이제 나와요. 이분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성기가 되기 직전에 그 토대와 발판을 다 마련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자, 소수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볼게요. 국가 발전의 모든 토대를 마련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즉위할 때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아버지인 고국 원왕이 있어요. 우리가 고국 천왕도 있고 고국 원왕도 있어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원통하게 죽은 왕이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국 원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다가 왕이 죽는 거는 대단히 큰 문제예요. 나라가 바로 망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소수림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킬 게 아니라 그 전쟁을 수습하고 다시 뭔가 이렇게 체제를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내치를 하는 데 집중을 잘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소수림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여기에서 즉위를 해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 체제를 굉장히 빠르게 정비를 합니다. 여기 밑에 소수림 왕 때 우리가 고구려가 체제 정비가 됐다라고 하는 건 요 3단계 정책 때문인데 요 3박자가 마련이 다 돼버려요. 불교 수용하고 율령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한다. 이 3박자가 즉위하고 나서 3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구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따라락 했다라고 하는 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불교 수용, 중국의 전진이라고 하는 그때 제일 잘 나가는 핵심이었던 국가하고 교류를 또 하면서 여기에서 불교를 전례받아서 자 이거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한국사, 동양사, 세계사들이 펼쳐놓고 보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한국사에서, 동양사에서 불교를 빼놓고 역사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종교로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특징이기 때문에 서양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모르고서 이거를 서양사를 배울 수가 없는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종교에 귀의하려고 불교를 믿은 게 아니라 소수림 왕이 불교를 정말로 믿는 불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불교의 효용성에 눈을 뜬 겁니다. 사람을 하나로 모으고 왕의 권위를 공고히 해주는 그런 역할을 불교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눈을 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고구려에 불교가 퍼져 있었던 거는 한참 이미 소수림 왕이 공인하기 전부터 불교 스님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사람들 중에는 개중에 신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소수림 왕이 공인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고구려는 불교 국가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소수림 왕이 요거를 하기 직전은 아닌데 한 60년쯤 전에 313년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서양사에서 이거 외우지 마세요. 서양사에서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서방의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기반으로 국가 체제를 더 공고히 해 가는데 종교의 효용성에 눈을 뜬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가지고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왕이 전사하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것도 다독거려 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용 덕분에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볼 때 이 나라는 이제 고대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어요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포인트가 불교를 공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로 판단을 하기도 해요. 자, 불교를 수용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법안을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불교는 종교적인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국가 통치의 기본법 이거는 봐주고 저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명문화된 뭐에 따라서 국가를 딱딱딱딱 다스리는 시스템을 지금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는 왕이 있죠. 중심에는. 그래서 왕권을 높여놓는 효과도 있고 태학은 또 이거는 유학이잖아요. 유학. 유교적인 거예요. 국가대학교인 태학을 설립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양성을 합니다. 유교하고 불교를 두루두루 끌어들여서 지금 난장판인 고구려를 수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즉위 3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고구려는 아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혼란기를 겪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수림 왕이 치세 기간이 한 13년밖에 안 돼요. 근데 13년 동안 혼란을 다 수습을 하고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수림 왕은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동생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동생의 아들이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13년, 그 동생의 7년, 그 20년 동안의 토대를 다 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탄탄한 그 바탕 위에 광개토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등장을 합니다. 광개토 대왕이랑 장수왕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복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광개토 대왕은 18살에 즉위를 하는데 즉위하고 나서 치세 기간은 한 20년 정도 돼요. 그 안에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고 거의 뭐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죠.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의 신 RS에 비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광개토 대왕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백제 광개토 대왕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가 죽은 거였잖아요. 고궁 원왕이 이제 그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하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의 위쪽도 차지를 하고 사실 남쪽으로도 진출을 조금 많이 하게 되고 우리를 맨날 괴롭혔던 고구려를 맨날 괴롭히는 이 유목민 애들 거란이나 이 선비족이라고 하는 후연들을 공격을 해서 만주하고 요동까지 북쪽으로 또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저 시호가 광개토겠어요. 땅을 크게 넓힌 왕이라고 지금 이름이 달려있는 거고 남쪽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신라가 도와달라고 SOS를 보낸 적이 있어요. 신라의 뇌물 마립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SOS를 쳐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마 하고 군대를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 군대를 보내줘서 신라에 침입한 일본 외를 격퇴를 하고 이 외나라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네들하고 조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금관가야 영역까지 도망가거든요.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두들겨 패서 쫓아내요. 여기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를 했는데 이 외나라의 우호적이면서 이들을 받아주었던 금관가야까지 들어가서 외나라만 쫓아낸 게 아니라 금관가야도 같이 맞았어요. 금관가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전쟁터가 된 거죠.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금관가야는 가야 연맹의 반장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여기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이거를 극복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반장의 자리를 안쪽에 있었던 대가야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가야 연맹의 맹주가 바뀌게 되는 사건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그 비석 같은 거 보면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연호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즉위하고 나서 연도에다가 붙이는 닉네임 같은 건데 이거 중국의 황제만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 아주 오랫동안 사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냥 우리나라 연도를 쓰지 않고 꼭 중국 황제의 땡땡의 몇 년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되게 사대주의적인 표현인데 거기 거를 쓰지 않고 우리가 연호를 딱 지정을 해서 우리 거를 쓰는 게 나옵니다. 광개토의 연호는 영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저 영락이 보면 영원히 이 북위 영화와 번영을 누리겠다란 뜻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19번째 왕인데 이미 앞쪽에서 뭐 위기도 있었지만 광개토 대왕 때가 되면 그 어떤 시기보다 영토가 광개토 대왕 때에는 되게 넓어지게 되고 아무도 함부로 고구려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이 북위 영화를 대대손손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자신감과 그런 거를 담아서 자주성을 한껏 드러내는 연호까지 썼다는 거죠. 우리가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감히 중국이 있는데 우리가 연호를 쓴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전쟁감이죠. 중국을 무시했다고 여겨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런 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국격을 가졌던 것 같다. 연호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고구려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걸출한 임금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2대에 걸쳐 나왔다는 거죠. 광개토 대왕은 한국 나이로는 39에 죽어요. 18에 즉위를 해서 39에 죽었으니까 별로 오래 산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인 장수왕, 이름에서 느껴지죠? 이 사람 상당히 오래 살았겠구나. 정말 오래 살아가지고 장수라고 부릅니다. 옛날 사람들 생각에 얼마나 오래 살면 이걸 장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역사에다가 박제를 해놨겠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얘기겠죠? 사실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60살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해줘요. 지금은 환갑잔치 거의 안 하잖아요.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를 하지. 누구나 60까지는 사니까. 예전엔 평균 수명이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겠죠? 예전에는 뭐 50살만 돼도 다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장수왕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장수왕이 사망한 나이가 대략 한 98세입니다. 옛날 사람들한테 장수왕은 안 죽는 사람처럼 생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거의 60년 가까이 통치기를 갖고 있는 대단한 인물인데 그냥 오래만 산 게 아니라 업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업적을 다 능가할 만큼 오래 산 게 너무나 희귀한 특징이었다. 그래서 장수왕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건데 이분은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개토 대왕은 이름에서 영토를 되게 넓힌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나지만 장수왕은 그런 느낌이 조금 안 나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뭘 했냐면 자, 아버지는 북쪽으로 영역을 넓혀놨어요. 아들은 남쪽으로 영역을 많이 넓힙니다. 실제로 살기 좋은 땅은 전부 남쪽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쑥 들어와요. 남진 정책, 남쪽으로 쭉쭉쭉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남진 정책을 해서 장수왕이 내려오니까 밑에 애들은 지금 난리가 나요. 이게 무슨 일이야? 고구려가 내려오네. 그래서 밑에 있었던 백제하고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백제나 신라나 가야 같은 나라는 지금 불안을 되게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막 술렁술렁하면서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연합을 맺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한성을 공격을 합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지금의 서울 일대의 영역을 공격을 해서 이때 한성시대 마지막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이 이때 죽어요. 이때 죽고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장수왕 때 차지한 한강 유역을 70년 정도는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장수왕이 임금이 되고 나서 가장 공들여 했었던 초반 사업 중에 하나가 위대한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영원히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자,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세워놓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거 똑같이 실제 크기처럼 만들어 놓은 묘사해 놓은 미디어 디지털 박스 전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탁본으로도 다 지금 나와 있고 이게 비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면, 뒷면, 옆에 면도 있겠죠. 사면에다가 굉장히 정말 유려한 문체로 문장력도 뛰어나고 역사성이 한 톨도 부족한 게 없는 굉장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고구려는 고구려가 쓴 역사책이 한 개도 안 남아 있어요. 이게 그냥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판독되지 않은 글자가 한 150글자 정도 있기는 한데 지워져 가지고 이거 되게 소중한 사료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높이가 6.2m 정도 돼요. 무게는 한 30톤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되게 큰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쪽에는 없고요. 지금 중국 영역 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우리가 연구하거나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게 아마 사진 자료나 이런 걸로 문화사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광개토 대왕릉비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최고 전성기입니다. 이 두 임금이 있었을 때가 최고 전성기고요. 조금 이제 뒤시기로 넘어가면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싸움을 잘한다는 강렬한 이미지는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도 그거의 스타트를 끊기는 했는데 우리가 고구려를 말할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역사의 방파제라고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방파제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인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벽 역할을 고구려가 해줬다라는 건데 중국의 통일 왕조였던 수나라, 당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지지 않고 이긴 기록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중국 영토 그냥 여러분들이 지구본으로 크기만 봐도 영토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고구려가 한반도를 다 차지한 것도 아니고 윗부분에 요만큼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중국의 거대한 100만 대군 맞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계속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런 기록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수나라하고 당나라와 싸워서 이긴 과정이 이거 자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수당 침입의 격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나라. 중국도 왕조가 되게 많아서 자기들끼리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우고 흩어졌다가 붙었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자, 수나라라고 하는 통일왕조가 등장을 하게 돼요. 통일왕조가 등장을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 수나라를 중심으로 다 모이게 하려고 왜 중국 사람들은 그 중화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을 다 이제 수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충성을 하게 해야겠다. 지금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자신감 완전히 뿜뿜할 때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고구려가 되게 거슬립니다. 우리한테 굽히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 좀 애매한 애들이 동쪽 오랑캐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걸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우리나라 쪽 찌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고구려도 했던 것 같고 그 당시 고구려의 영양왕이라는 사람이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선제 공격이라는 게 체급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한다기보다 뭔가 약간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국을 공격한 역사가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당연히 수나라에서는 뭐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항상 중국은 이제 머릿수로 좀 밀고 들어오는 게 있죠. 자,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무려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았어요. 30만 정도 되면은 그냥 동네 다 깔아 뭉갤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자신만만하게 출발을 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고구려가 있는 지역의 국경선이 정색 지대가 굉장히 험준하고 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라는 거죠. 고구려 영역 중에 고산지대 같은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집 떠나서 걸어서 행군하고 오는 애들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투 전에 이미 좀 지쳐 있어요. 우리의 홈그라운드지만.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별 소득이 없이 우리는 얘네를 쫓아낸 거죠. 그래서 수문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여기를 정벌하는데 실패를 하고 퇴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인 양제가 또 들어옵니다. 이 수양제는 수문제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운 이 중국을 통일한 사람으로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긴 해요. 자식 교육이 별로 제대로 되지는 못했죠. 양제는 업적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성품이 굉장히 포악하고 악랄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업적이 많아요. 대우나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굉장히 여러 업적이 있지만 수나라가 빨리 망하게 된 탓은 양제 탓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수양제의 저 양자가 중국인들이 해석을 할 때 악랄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로 해석을 하기도 한대요. 성품이 보통 포악한 게 아니고 문제를 죽이고 임금이 됐다는 설이 있어요. 다 시해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도 죽이고 되게 포악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성공을 못했지만 난 아버지랑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30만 명 데리고 가니까 안 되지. 더 대단하게 그냥 아예 머릿수로 꼼짝도 못하게 해버려야지. 그래서 수양제는 113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이끌고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13만이 온다고 하고서 긴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장단이 커져요. 물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상태로 어떤 벌판에서 우리랑 만난다면 우리는 아무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고구려는 지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산간지대를 좀 끼고 있고 우리는 홈그라운드, 이들은 113만 대군이 중국에서 걸어서 출발해서 오는 애들. 얘네들이 자기네들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몇 달치 식량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이고지고 오는 것부터가 지금 엄청난 행군입니다. 지쳐있단 얘기죠. 출발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려요. 113만이면은 한 곳에 모여 있지도 못하고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길어지면 굉장히 안 좋은 마이너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양제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이미 올 때부터 지칠 대로 좀 지쳐 있고 우리가 또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제가 딱 여기 출동을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13만에서 조금 싸움 잘한다는 빠릿빠릿한 애들을 30만의 별동대를 따로 떼가지고 별동대를 꾸려요. 30만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주요 성을 공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30만 별동대를 데리고 와서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이 30만의 별동대가 빨리 평양성 가야 되니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한 달치 식량을 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너희는 가서 평양성을 빨리 가서 이거 깨부시고 와. 우리가 별동대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30일치 식량이 말이 30일이지 쌀을 30일치를 지금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에다가 쌀에다가 내 갑옷에다가 엄청나게 힘들죠. 편하게 잠도 못 자는데. 근데 장수들은 계속 독촉을 하겠죠. 빨리빨리 움직여. 우리 빨리빨리 평양성에 가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병사들이 힘드니까 행군이 너무 힘드니까 식량을 길에다 막 버려요. 길에다가 식량을 버리면서 평양성까지 갔는데 이미 약간 지칠 대로 지친 상태 그리고 이제 식량이 거덜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뭔가 공격받거나 장기전 되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이거를 캐치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안쪽에는 을지문덕이라는 굉장한 명장이 버티고 있어서 이 동태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구나. 얘네들 조금 더 지치고 배고프게 한 다음에 잡아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져주는 것처럼 계속 안쪽으로 끌어들여요.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평양성 가까이에 쭉 끌어들여서 이제 늦었다 싶을 때쯤에 이때 이 수나라 장군한테 편지를 쓴 게 국어교과서에 또 나와요.
너희들이 너무 이걸 잘해가지고 너희들의 신묘한 솜씨로 이미 우린 전쟁에서 진 것 같아. 너네 이만 가는 게 어때? 라고 되게 이상한 시를 하나 보내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우중문이라는 수나라 장군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야씨, 우리 낚였구나. 우리 속았구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철수를 결정을 하는데 이미 모든 건 늦어 있고, 살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청천강이라는 살수란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미 위쪽에 을지문덕이 물을 조금 막아놔가지고 원래는 허리 위로 잠기는 물인데 발목까지 물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무모한 선택을 또 우중문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살수에서 이 30만 별동대가 다 지쳐가지고 거기 건너고 있을 때 둑을 팡 터트려서 다 쓸려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편하게 을지문덕이 와서 지칠 대로 지쳐 떨어진 수해 피해를 입은 그 별동대를 탕탕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서 중국에 돌아간 부대로 복귀한 사람들이 2,700명 정도였대요. 30만 명이. 굉장한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이거는 뭐 패배 중에서도 대패배, 거의 전멸이나 다름없는 숫자였어요. 이게 그 유명한 살수 대첩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머리 좋고 영리하게 중국의 대군대를 무찌른 역사를 당연히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살수대첩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못 이겨요. 거듭된 전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 뒤에 이 수양제는 결국 신하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되고요. 그 뒤에 왕이 어떻게 잘해보려고 즉위를 했는데도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 떠나 있어서 수나라는 건국된 지 한 37년 정도 만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일국가인 당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당나라는 초반에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당태종이라고 하는 상당히 군사에 밝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주변 팽창 정책을 하면서 우리 또 되게 거슬리죠. 고구려, 우리한테 굽히지 않는 저 고구려 굉장히 거슬린다. 하지만 우리 당나라는 수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고구려가 영유왕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우리 또 건드릴 수도 있겠는데 해가지고 국경지대에다가 천리장성의 축조를 시작을 해요. 천리장성. 이 장성의 축조를 맡았던 사람이 연개소문입니다. 국방을 맡았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영유왕이 사실은 쟤네가 전쟁 치를까 봐 불안해서 내가 천리장성을 쌓기는 하지만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당나라하고 그냥 화친을 맺어서 전쟁만은 피하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지극히 백성을 염려하는 왕의 시선이에요. 전쟁을 하면 일단 백성들은 고달파요. 전쟁이 나면 무조건 누군가 무고한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나라랑 거듭되는 전투에서 막아는 냈지만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전쟁이 또 일어난다? 우리도 힘들어요. 이제 안 된다. 최대한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화친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연개소문은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장군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대당 강경책을 고수하는 사람이었고, 워낙에 짱짱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왕도 막 연개소문 눈치를 막 봐요. 연개소문을 저 사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없을까? 저 사람 때문에 괜히 전쟁 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개소문이 그걸 먼저 입수를 하고 영유왕을 제거하고 한 개도 힘이 없는 보장왕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버리고는 실제로 자기가 권력을 독점을 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대망리지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굉장한 직함을 파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의 수렴청정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섭정처럼. 그러면서 대당 강경책을 실시합니다. 전쟁의 서막이 오르죠. 그래서 당태종이 요거를 꼬투리 삼아서 신하가 왕을 몰아내고 다른 왕을 세워? 야,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마침 신라에서 도와달라고 SOS 친 것도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구려하고 맞붙게 되는데 당태종은 확실히 좀 달랐어요. 확실히 조금 달라서 이전에도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요동성까지 무너뜨리면서 도미노처럼 국경지대 고구려 성들이 무너지면서 자, 이제 안시성만 남았어요. 안시성만 남았는데 사실 별로 큰 성 아니거든요. 이거 동명의 영화도 있어요. 별로 큰 성은 아닌데 생각보다 여기에서 굉장한 고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시성의 사람들이 성주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지형지리를 잘 활용을 해서 목숨을 걸고 막 항전을 하니까 이게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태종이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도 자기들이 인구적으로는 숫자로는 더 우세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네 성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평지에 있는데 성문을 넘어서는 높이의 산을 쌓아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정말 딱 중국다운 생각이긴 한데 이건 약간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흑산을 쌓아요. 흑산을 쌓아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엄청 내리고 집안이 무너져서 흑산이 와르르 붕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흑산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좀 분분한데 그 친구들이 산을 쌓는 걸 보고 고구려가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고구려가 밑으로 해서 집안을 같이 파내려가서 집안을 약하게 만든 상태에서 또 정말 운 좋게 비가 엄청 내려주는 바람에 흑산이 붕괴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흑산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치러진 전투에서 당태종이 화살을 맞는 굉장한 치명상을 입고 후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구려를 이제 건드리지는 않게 되는 거죠. 당군을 격파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태종은 죽을 때 유언으로 고구려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하기는 해요. 쓸데없는 힘을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중국의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특히 당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되게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통일 왕조거든요. 이거를 막아냈다라는 기록 자체가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의 과정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왜 망했냐? 당나라까지 잘 막아내고서는 왜 망했냐면 고구려가 멸망할 때 여러분 수당나라의 전쟁이 따닥으로 일어났어요. 국력 당연히 소모가 굉장히 심했겠죠. 이제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대당 강경책을 했었던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연개소문이 굉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머리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밑에 있었던 3명의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면서 지배층이 분열됩니다. 얘네들이 의견을 통합하지 못하고 이 정권에서 밀려난 아들내미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아들내미가 중국에 가서 당나라에 가서 이 고구려의 약점이랑 그런 거 다 알려주는 어떤 첩자,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내부 분열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당연합군, 신라하고 당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했을 때 이때는 이미 내부도 분열될 대로 분열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내부는 견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양성이 마침내 함락이 되면서 고구려는 668년에 긴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고구려가 유지됐었던 기간은 약 700년 정도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긴 나라가 망했다고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 납득하지 않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고구려 장군이었던 건모잠이 보장왕의 서자라고도 알려진 안승이라는 왕족의 후손을 찾아내어서 왕으로 추대를 하고 부흥운동을 해요. 그런데 건모잠이랑 안승 사이에 분열이 조금 일어나요. 아마도 건모잠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안승이라는 사람이 이 건모잠이 결국에 나를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불신과 의심과 이런 내부의 분열이 또 있어서 뒤에 되게 막장으로 또 가죠.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준 사람인데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여기서 부흥운동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신라의 문무왕이 익산 지역에다가 보덕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왕으로 임명을 해서 일종의 고구려의 부흥 세력을 이렇게 포섭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통합시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구려는 멸망하고 부흥운동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제, 고구려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봤을 때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백제는 사실은 연결이 많이 돼요.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게 많이 있어요. 주몽이 부여 사람이었고 이 고구려 사람으로서 비류하고 온조가 고구려인으로 살다가 내려가서 백제를 건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비슷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 무덤 양식 같은 게 그래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을 하는 거. 고구려 계통의 온조가 한강 유역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플러스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 데리고 연합을 해서 우리가 부르기로는 위례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백제를 건국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백제는 아니었고 비류가 형이고 온조가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안의 가신들을 다 끌고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두 아들들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비류는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언제 나라 발전시키겠어?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바다로 통하는 바닷길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가서 계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류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싹 데리고 가서 저기 지금의 인천 지역에 미추홀을 지금 인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계곡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비류하고 온조가 데리고 온 사람들 지금 고구려 사람들인데 저기 위에 산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려와서 엄청난 거리를 걸어 이동을 했는데 바닷가에서 배 만들고 무슨 어부 같은 거 하고 산다?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초기 정착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들이 쭉쭉 죽어나갑니다. 비류가 후회를 해요. 내가 괜히 사람들 끌고 와서 이 사람들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힘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온조에게 넘기고 백성들을 부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돼 있어요. 왕은 2명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온조가 한강 유역에 처음 정착을 했을 때 어머니였던 소선어가 온조 쪽에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가신 세력이 여기에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선어를 따라 내려왔었던 10개의 십가문이 여기에 남아 주었기 때문에 온조가 처음에 만들었던 국가의 이름은 십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형이 비류의 나라를 흡수하고 나서 영역이 조금 커지고 바닷가를 흡수를 하게 되면서 그때 백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백제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백제가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 그 고구려에서도 소수림왕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체제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영토 확장하고 전성기가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백제에서는 고이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이왕을 보시면 이 사람도 소수림왕이랑 비슷한 거 하죠. 율령 반포하네요. 율령. 법을 만들어요.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명문화된 법을 만들고 좌평제하고 16관등제는 뭐냐면 자기 밑으로 신하들 줄 세우는 거죠. 내가 임명하는 거고 이 고이왕을 신하들을 고이고이 줄 세운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많이 못 외우더라고요. 고이왕이 있고 체제를 정비하고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제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전라도 지역에 마한이라고 부르는 연맹 소국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한은 이게 마한이에요. 마한 주머니에는 백제까지 포함해서 54개의 국가들이 크고 작은 국가들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에 반장 역할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목지국이었는데 이 목지국을 병합을 하면서 마한 세력의 총주국으로 슝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고 전성기 이룩한 사람 여기 나옵니다. 근초고왕. 근초고왕 정복 활동으로 유명하고요. 고구려에 광개토 대왕이 있다면 이 백제에는 근초고왕이 있습니다. 마한의 전체 지역을 정복을 해서 전라도를 다 차지하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평양석을 심지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때 고국 원왕이 죽은 거예요. 백제가 고구려를 먼저 쳐가지고 왕을 죽인 사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게 보이죠? 그리고 국력이 짱짱하니까 이제 중국하고 교류도 하면서 우리가 한반도의 가장 강력한 공식적인 국가야. 이런 걸 어필을 받으려고 하고 중국의 동진과 교류하고 그리고 중국의 요서나 산둥지방 그리고 일본의 규수까지 굉장히 이렇게 퍼져서 무역을 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류의 원조를 백제라고 찾기도 하는 게 바닷길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나라하고 연합하고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 역사책을 보통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막 운동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장 예쁘고 멋있을 때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고 똑같아요. 가장 나라가 온전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역사책을 한번 편찬을 합니다. 박사 고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서기를 쓰게 했는데 남아있진 않아요. 남아있진 않고 이런 책을 썼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침류왕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침류왕이라는 왕 때에 불교를 수용을 해요. 백제는 지금 여러 왕에 걸쳐가지고 2단계를 하는 거고요. 고구려는 이거를 소수림왕이라는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쭉쭉 성장을 하네요. 성장기로 쭉쭉 가는데 위기가 언제 오느냐? 자, 위기 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왕이라는 사람이 장수왕이 이제 남진 정책하면서 밑에 동네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거 어떡할 거냐 장수왕 내려오는데. 그래서 백제의 비유왕이 신라하고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처음으로 동맹 체결을 하기 시작해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니까.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게 되고요. 계로왕은 그 뒤에 계로왕은
아, 고구려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서 중국에다가 군사를 요청하는 뭐 국서 같은 것도 전송을 하고, 근데 그게 다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군사를 키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장수왕의 계략에 휘말려서 국가에 대한 어떤 보위를 내려놓고 엉뚱한 데다가 힘을 막 쏟아요. 장수왕의 머리가 또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로왕이 뭐 바둑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내부를 좀 혼란시킬 목적으로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를 이용해서 내려가서 이 계로왕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도록 조작을 하죠. 그래서 바둑 친구 겸 짱친이 된 거예요. 이 계로왕은 너무 이 사람이 좋아서, 도림이 너무 좋아서 맨날 나하고 내부에서 바둑 두고 놀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도림이 말을 하면 다 들어주는 상태가 됩니다. 도림은 고구려 첩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분을 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슬슬 이상한 짓을 시작을 하죠. 왕께서는 이렇게 업적이 훌륭하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한데 궁궐이 이렇게 작아서 쓰겠냐. 그러면서 궁을 좀 크게 확장을 하시면 어떻겠냐. 예전에는 이런 큰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군사들이 똑같아요. 전쟁이 없으면 토목공사에 동원이 되고 전쟁이 있으면 다시 끌려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건데, 나라를 방비해야 되는 군인들이 전부 토목공사에 대규모의 동원이 되니까 지금 국가가 약간 혼란스럽고 제대로 된 방어를 하고 있지 못한 바로 이 시점에 도림이 이제 장수왕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지금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성을 쳐들어와서 계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꿀꺽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이 백제로선 다행인 게 계로왕의 후계자였던 문주왕이 그때 한성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공주 지역으로, 충청도 공주 지역으로 화급히 도망을 가서 거기에 천도를 하고 백제를 겨우겨우 이어나가게 됩니다. 백제는 이때 한번 죽을 뻔했어요. 백제가 개국이 되고 나서 한 500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 벌어지는 이런 일이고, 백제는 초반에 제일 잘 나가다가 장수왕의 공격으로 서울을 뺏기고 나서 좀 휘청해요. 그리고 여기 공주로 천도를 한 다음에 다시 부흥하려고, 중흥하려고 노력을 해요. 동성왕이란 사람이 신라하고 또 나제 동맹을 더 강화를 하는 가족이 되는 게 짱입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서 자, 우리는 영혼의 공동체로 가는 거야 해가지고 신라하고 백제가 나제 동맹을 견고히 하고요. 자, 무령왕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거는 유물, 유적이랑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무령왕의 무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 주인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니까. 자, 지방에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을 해서, 22담로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무령왕 아들인 성왕이 또 22 숫자가 나오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 자, 이 무령왕은 지방에, 백제가 지금 영토가 좀 내려오면서 좀 희한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왕권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영토, 지방 영토를 22개로 나눈 거예요. 전체 영토를 22개로 나눠서 왕의 자식이나 왕족을 데리고 와서 관리자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지방을 왕이 다 꼼꼼하게 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남조, 양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백제가 아직 역사를 유지하고 있음을 어필을 좀 받죠. 무령왕은 어떤 느낌이냐면 다 쓰러져가서 죽어가던 백제한테 심폐소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걸 다 남겨놓고 나니까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성왕이 다시 한번 백제를 크게 부흥을 시키게 됩니다. 사비로 천도예요. 웅진에서, 자, 공주 지역에서 바닷가하고 조금 더 가까운 사비 지역으로 천도를 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뿅 하고 부흥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이미 토대를 마련을 해놨어요. 국호를 남쪽의 부여다라고 해서 남부여로 변경을 하고요. 이제 좀 발돋움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제를 정비하는데 아버지는 지방을 22개로 나눈 다음에 왕족을 파견한 거고요. 이제 그때보단 상황이 더 나아진 상태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는 거예요. 성왕이 한 건 뭐냐면, 아버지는 전체를 했지만 성왕은 이 중간에 수도, 서울, 중심 있죠? 중앙관청을 22개로 쪼갠 거예요. 22부로 정비했다는 건 굉장히 세밀하게 왕의 힘이 퍼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오는 건 아닌데, 숫자가 똑같아가지고 가끔 업적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방이고 여기는 중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강 유역을 잠깐 다시 되찾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나라가 꼬꾸라지긴 했지만 가장 잘 살았던 전성기에 우리의 땅은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제 동맹 해 있으니까 그 나제 동맹을 강화를 해서 그 당시에 성왕이 올라왔을 때 신라는 또 진흥왕이라는 역대급의 임금이 등장을 했던 시기인데, 진흥왕이랑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해요.
애초에 우리가 한강 유역 다시 되찾으면 원래 우리 한강 수도는 이 백제가 다시 가져가고, 야 신라 너네는 원래 구석에 요만큼 땅 있었는데 우리 도와주면은 한강 그 밑에 지역은 너네 조금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잠깐 다시 찾았는데 진흥왕이 배신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 전체를 상실을 하고, 여기에 부들부들 굉장히 분노를 해서 신라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관산성을 공격을 했지만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관산성 전투입니다. 성왕은 이때 사로잡혀가지고 목이 베어지는 처형의 방식으로 사망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백제하고 신라는 두 번 다시는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무왕이라고 하는 뒤왕이 나와요. 성왕 때 또 한번 휘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왕 때는 또 다시 백제를 다듬으려는 노력들이 나오게 되고 한 번 더 천도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백제 유네스코 유적지 보시면 공주하고 부여하고 익산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익산을 수도 지역을 할 뻔했었던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익산, 금마저 지역에 미륵사라는 커다란 사찰을 창립을 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지금 사찰은 남아있지 않지만 터가 남아있어요. 거기가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고요. 천도를 시도할 정도로 여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흔적이 나옵니다. 무왕 같은 경우는 선화공주 얘기 나오는 그 러브스토리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게 사료로 나오기도 해요.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왕인 의자왕 보겠습니다. 자, 의자왕 초반에는 굉장했어요. 백제 버전의 광개토 대왕이라는 그런 호칭을 들을 정도인데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해서 40개 성을 빼앗아요. 즉위하자마자 했었던 첫 전투에서 이런 굉장한 성과를 올립니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도 못했었던 거예요. 초반에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영토를 찾아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치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의자왕이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서 좀 정사를 멀리하고 좀 방탕한 모습을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랬던 거는 아니에요. 역사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뭔가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도 의자왕이 초반에 이런 모습이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서 좀 나락을 걷게 되는 그런 데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망하는 거 한번 볼게요. 망하는 거, 백제 어떻게 망하느냐? 다들 알고 계시는 마지막 전투에 황산벌 전투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름으로 영화가 있는데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고 의자왕이 일단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계백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결사대를 보내요. 이거 5,000명이에요. 하지만 김유신이 끌고 오는 군대는 5만입니다. 일단 기본 10배 차이 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을 결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각오가 남달라요. 초반에 몇 번은 심지어 이긴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너무 적은 인원으로 너무 많은 숫자를 상대하니까 결국에는 지치기도 하고 결국 이 5천 결사대는 계백을 포함해서 전멸하게 되고요. 황산벌 전투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요때 이 나당연합군이 공격해서 수도 사비성이 함락이 되고 공주 지역으로 피신했었던 의자왕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면서 백제는 멸망을 해요. 백제 역사도 한 700년 되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 납득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다시 일으키려는 사람들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류성에서, 백제 주류성에서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찾아내어서 왕으로 또 추대를 하고 부흥운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펼칩니다. 그리고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임존성이라는 걸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하는데 소정방,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을 심지어 쫓아내고 200개 정도 되는 성을 되찾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백강전투라는 게 있어요. 백제하고 외나라가 친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외나라가 이제 구원군을 보내주는 건데 이 백강전투라고 하는 수군이 부원군을 지원하려고 왔긴 왔는데 나당연합군도 엄청난 인원을 보강해서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최후의 부흥전투였었던 백강전투에서 일본 군대하고 백제 부흥군이 참패를 하게 되면서 부흥운동은 3년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백제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8년 정도 있다가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요. 사실 당나라는 정말 신라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수나라, 당나라 연이어서 점령을 하지 못했던 고구려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한반도를 얼추 그렇게 어부지리로 통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각각의 지역에다가 자기네들의 관청을 막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결전의 전투는 또 마지막 방향으로 신라하고 당나라 군대가 싸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삼국 통일 전투의 마지막은 백제하고 고구려 망하고 나서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가 전투를 하는 그 나당 전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고구려하고 백제의 역사가 사실 되게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1400년어치의 역사를 한꺼번에 1시간 만에 이걸 배울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지식만 테스트하는 시험이어서 전체를 다루지는 않고 전반적인 흐름과 중간중간에 계기가 되는 왕, 시작하는 왕, 전성기의 왕, 꼬꾸라지는 왕, 그 멸망하는 임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좀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 시대별로 맞춰가지고 왕의 업적 위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다음에 우리가 백제 멸망 다음에 신라하고 가야를 묶어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